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정자 68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외동아들 도윤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오래된 주택 한 채와 남편이 남긴 작은 공장 땅 지분,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장구 실력뿐이죠. 저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부지런히, 밥때 놓치지 않고. 문제는 며느리 세연이가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참 예쁘고 야무져 보였죠.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하던 그 따뜻한 눈. 그런데 그 말 참 쉽게도 변하더군요. 결혼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세연이가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김치를 한번 집었다 내려놓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라면 냄새가 집에 너무 배요. 도윤이가 회의 많은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 라면은 내가 낮에 혼자 있을 때 끓여 먹는 건데, 그럼 창문을 더 열고 배수팬을 3개 틀어볼까? 그냥 라면은 안 끓이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냄새에 민감하네.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보일러 온도, 세탁기 시간, 고추장 종류, 심지어 제가 입는 앞치마 색까지. 그건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환경 호르몬 나와요. 저건 먼지 날려요. 하나하나 집이라는 곳에서 제가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하유리가 태어나고부터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하유리 엄마 젖 먹으면 면역 생겨요. 김치도 젓갈도 마늘도 멀리 하셔야 해요. 내가 뭐 입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요. 옷에 배면 애가 예민해져요. 그러다 어느 날은 현관에서 제 가방을 뒤적이더군요. 어머니, 소독 티슈는 어디 두셨어요? 하면서. 제가 왜 내 가방을 뒤져? 라고 말했더니 세연이는 웃으며 죄송해요. 급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서늘했죠. 참다 한 번은 말을 했어요. 세연아, 나도 이 집에 살잖니. 내가 너무 눈칫밥만 먹는 것 같아.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잘못했네요. 대신 우리 방에 들어오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하율이 낮잠 방해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마치 하숙생처럼 살았습니다. 식사 때도 제가 먼저 먹고 치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전이었죠. 문이 반쯤 열린 거실에서 세연이가 전화로 이러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 집 등기 명의야. 전세금 돌려주라면 큰일이지. 근데 방법이 있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 안전 생각해서 우리 이름으로 바꾸자고 설득하면 돼. 간병인 쓰는 비용도 줄이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강? 간병인? 저는 하루만보 넘게 걷고 복지관에서 2시간씩 장구를 치는데요. 제가 모르는 새에 누군가가 제 건강을 약한 노인으로 써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아, 세연이가 우리 집 얘기하던데 등기 이름 바꾸자는 소리 같은데 그게 무슨. 아들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가 많대. 노인들 명의로 대출도 나오고 그냥 안전하게 공동 명의로 두자는 얘기야. 누가 사기를 치니? 내가 사기를 치니? 그런 뜻 아니고 그냥 둘이서 상의했어. 둘이서. 그 말이 그렇게 서럽더군요. 둘이서라는 울타리 바깥에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생활비 얘기가 나왔고 카드 사용 내역을 묻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마트에서 23만 8천 원 쓰셨던데요. 우리끼리 합의한 상한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복지관 장구반에 떡을 조금 사갔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면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어느 날은 제 방 서랍에 넣어둔 용돈 봉투가 비었더군요. 며느리에게 물으니 청소하다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돈만 은행에 넣어뒀어요. 라며 통장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 이름이 낯선 계좌로 축소되어 보이는 스크린샷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제가 아끼던 옷반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기념일로 맞춘 거였죠. 세연아, 혹시 반지 못 봤니? 라고 묻자 세연이는 제 방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 아니세요? 자꾸 물건 잃어버리고 냄새에 둔감하시고. 그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 소리에 하유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제 방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엄마, 우리 애 무서워하잖아. 그날 밤 저는 싸늘해진 집 공기를 맡으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더는 없다는 걸. 그런데 제가 그냥 울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남편 공장 장부를 손으로 쓰던 사람이고 동네에서 정자 계산으로 불렸어요. 돈과 기록, 사람의 말은 언제나 숫자처럼 흔적을 남긴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한 올 한 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동네 법률구조공단에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친절한 젊은 변호사가 차분히 알려줬죠. 저는 메모를 빼곡히 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집에 와서 내 베개가 다 먹었죠. 다음은 은행. 제 통장을 분리하고 거래 내역을 인쇄해서 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제가 쓰는 돈과 집에서 나가는 공과금을 따로 기록했어요. 냉장고에 붙이던 메모 대신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가격과 이유까지 적었습니다. 아, 그리고 옷반지. 가까운 금은방 둘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비슷한 게 들어온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개를 내저었지만 저는 명함을 받아 이름 뒤에 작은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 책상 위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기록하는 녹음기. 인테리어 소품처럼 생긴 오래된 라디오에 숨겨두었죠. 누구의 말을 몰래 엿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자꾸 베어 달아버리는 제 말들을 더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어느 저녁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인중개사 만나러 가요.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집 처분부터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명의라서 동행해 주셔야 해요. 집을 처분한다고? 네. 이 집은 낡았고 수리비가 더 들어요. 아파트로 가면 하율이 키우기도 좋고 방음도 잘 되고 냄새도 아무튼 모두에게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가자. 대신 중개사 만나면 계약 조건은 내가 직접 물을 거야. 어머니가요? 복잡한데. 누가 할머니를 무시하나 보지. 세연이는 웃으며 그럼요, 어머니.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목소리의 속도가 빨라지고 어미가 가늘어지는 것도요. 사람의 마음은 소리에서 먼저 새어나오는 법이니까. 다음 날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 집 매각 의사 없습니다.
다만 시세 파악만 할게요. 중개사는 놀란 얼굴을 했고 옆에서 세연이는 제 발목을 밟듯 툭 치며 속삭였죠. 어머니, 얘기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저는 웃으며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아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야지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덤벼들었죠. 엄마, 세연이 체면이 있잖아.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분가할게요. 대신 생활비랑 간병 비용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준비해둔 종이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엔 제 은행 거래 내역과 메모, 다른 하나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안내문,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죠.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래 준비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걸 이 나이에 또 배웠습니다. 며칠 후 집안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동네 경로당 회의실. 이미 회장님께 양해를 구해두었고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동네 통장님까지 증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왜 이런 걸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해요? 우리 가족의 일인데요. 아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의 일이니까 가족만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 그런데 자꾸 말이 뒤집히잖아. 기록을 남기는 게 마음 편하더라. 회의실엔 낡은 시계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고 통장님이 다려온 보리차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구와 상담을 했는지,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과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4달 동안 쓴 생활비와 공과금이에요. 이건 내가 복지관에 낸 반찬비. 이건 하유리에게 산책값. 그리고 이건 내 옷반지가 사라진 날의 메모. 세연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누구도 어머니 거 건드린 적 없어요. 그렇지? 그럼 다행이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피커를 연결하자 전날 밤에 우리 집 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연이의 목소리였죠. 반지는 나중에 찾았다 하자.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깜빡한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걸.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들어두자.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통장님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세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보험을 들어, 농담으로 사람을 치매라고 불러.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세연, 그게 뭐야? 세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보면 내 용돈 봉투에 있던 돈이 모르는 계좌로 들어갔다가 하루 뒤 PT샵로 빠져나갔어.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PT샵? 헬스 트레이너 개인 레슨이야. 세연이가 톡 던지듯 말했죠. 출산 후 체형 교정 필요해서. 나도 내 몸 관리하고 싶지. 그런데 시어머니 용돈 훔쳐서? 훔친 게 아니라 맞춰서 돌려드리려 했어요. 언제가? 왜 그날 통장 사진을 반만 잘라서 보여줬을까? 금액이 정확히 안 보이게. 회의실에 조용함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져온 계약서 초안,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메모. 이건 중개사가 보여준 계약서 초안이야. 매도인 윤정자. 수취계좌 은행 -2 계좌. 내 동생 이름이지? 세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 간에도 명의도용이나 횡령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아들 눈이 보였거든요. 눈은 진실을 볼 때만 사람의 모양을 합니다. 회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니다 하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첫째, 제 집에 대한 처분금지 가등기 신청서. 둘째, 공증받은 사전 의사결정서. 혹시라도 제가 정말 기억을 잃거나 쓰러지는 일이 생기면 치료와 재산에 대해 어떤 결정을 원한다는 문서. 셋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 초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나는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기록으로 말할 거다. 세연이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 그래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내 옷반지 어디 있니? 그때였습니다. 복지관 강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정자씨 여기 있었네. 지난주에 젊은 분이 금반지 매입하러 왔다가 영수증 잘못 끊어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강사님이 내민 영수증엔 반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각인이 보였습니다. J&K 1981. 제 반지 맞았습니다. 매입자는 세연이 친정아버지 이름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사님께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 제가 지켜온 평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집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잤고 세연이는 하율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켰죠. 쓸쓸하냐고요? 쓸쓸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정적이 앉고 정적은 사람을 깨끗이 비워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아침마다 이불을 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손을 움직이는 동안 무너지지 않아요. 그 와중에 동네에 소문이 조금 났습니다. 정자씨 집안일이 시끄럽대.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이 오갔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복수는 소문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완성될 테니까요. 일주일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사람은 자기 아픈 곳을 먼저 감싸지. 너는 가족들을 동시에 지키려다 보니 한쪽의 칼날을 못 봤을 뿐이야. 세연이 이혼하겠대. 그건 너의 결정이야. 나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하율이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주는 무죄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전쟁에 증인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율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지. 내가 아버지고 그 애는 엄마야. 아이에겐 두 손이 필요하단 걸 어른들이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대신 너 하나만 약속해라. 다시는 내 이름으로, 내 집으로, 내 물건으로 장난치지 않겠다고. 나도 내 목 잘 지키며 살 테니 너도 내 목 지키며 살아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제 오랜 기도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하율이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세연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검정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났죠. 무슨 얘기예요? 둘이서 할 얘기야. 길게 안 할게. 베이커리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그날 회의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풀어놓은 서류, 중개사무소, 계약서 초안,
금은방 영수증 사본이 들어있었죠.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정리야. 이 서류들은 법원에 내도 되고 우리 둘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 세연이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제 얼굴만 봤습니다. 끝내요. 모든 걸. 좋아. 조건이 있어. 첫째, 내 반지는 사제와 함께 돌려줘. 둘째, 내가 사는 동안 이 집과 공장 지분에 일절 관여하지 마. 셋째, 내가 복지관에 퍼뜨린 내 건강 이상 소문 정정해. 그리고 넷째는 또 뭐요? 하율이 앞에서 나를 욕하지 마. 아이는 귀로 배우니까. 세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네. 그럼 우리 둘 다 살아. 아픈 기억은 두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처음 저를 보았을 때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 대신 맑은 결심이 있는 눈. 굳이 용서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숙성되는 술 같은 거라 자꾸 꺼내보면 향이 날아가거든요. 그 후로 일이 술술 풀렸냐고요? 세상사는 늘 끄덕이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고도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문제로 다퉜고 저는 법원 복도를 2번이나 오갔습니다. 그래도 변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내 말에 기록이 있고 내 등에 동네 어른들의 손이 있고 내 눈앞에 아들의 각성이 있었으니까요. 아파트로 이사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오래된 집을 수리했습니다. 누수 잡고 창틀 바꾸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 즈음 하율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는 왜 이렇게 달아? 달게 키워서 달지. 매일 물도 주고 나뭇잎 뒤집어 햇볕 잘 보게 해줬거든. 그럼 나도 매일 물 주면 달아져? 너는 이미 달아. 다만 울 때는 조금 짜. 하율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게 제 복수의 완성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는 그 묵직한 평온. 그것만큼 달콤한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종종 묻습니다. 정자 씨, 그 집안일은 잘 해결됐어?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응, 우리 집은 이제 기록으로 말해. 그래서 다 조용해졌어. 복수는 때로 칼이 아니라 줄자와 연필로 하는 거더군요. 길이를 재고 선을 긋고 틀을 세우는 것. 울음을 꿀꺽 삼키며 걸음을 다시 내딛는 것. 그게 내 복수였고 나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방 암벽에 오래된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J&K 1981. 옥반지는 금은방에서 다시 찾아 돌아왔고 저는 그것을 얇은 줄에 꿰어 창가에 걸어두었습니다. 햇빛이 반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가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보며 하율이에게 말했죠. 우리 집은 이제 햇빛이 안 무서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햇빛이 뭐가 무서워? 속일 게 없으면 밝은 게 좋지. 그 말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말은 이제 소리가 아니라 삶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저는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법 강좌의 조교를 맡았습니다. 수업 첫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며느리 탓, 누군가의 사위 탓, 그런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기술을 배울 겁니다. 메모하는 법, 계약서를 읽는 법, 그리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 그때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자에 얼굴을 가렸지만 알아보겠더군요. 세연이었습니다. 저는 강희안을 덮고 한 발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환영해. 한 번 더 배워도 좋아. 삶은 복습이 많거든. 세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응어리가 아주 조금 더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의 끝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작과 닿아 있나 봅니다. 누군가 덜 아프게, 덜 헤매게. 그 정도면 충분하죠. 밤이 깊었습니다. 베란다의 선이 옥반지에 걸린 달빛이 은근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잔잔한 소리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 마치 오래된 장구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둥둥. 살아온 날들이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 정자야, 넌 참 잘 버텼다. 이제야 제 이름을 제 목소리로 불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 토마토에 물을 주고 하유리가 좋아하는 계란장 조림을 만들 겁니다. 삶은 결국 먹이고 키우고 지키는 일. 복수는 그 가운데서 흐르는 작은 강물일 뿐. 물은 흘러가면서 돌을 다듬습니다. 저도 좀 더 둥그러지겠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안에서의 상처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디까지 싸우고 어디서 멈추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